11개국에서 모두 367분이 우리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건이어서 오늘은 그 가운데 56건만 발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국에서 멀리 떨어져 태국에서 홀로 14살, 15살 목을 매어 그 꽃다운 나이에 생을 혼자 막아냈다는 일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비유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적응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태국에서 살아남을 힘이 없었고 11살 나이에 실종되어 성애자한테 입양이 되어 사람 입장에서는 공고들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제 입양은 범죄입니다. 이건 나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들은 국가에 지켜야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지난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김정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해외 입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정부는 해외로 손쉽게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고 입양 기관은 여기에 편승해서 각종 불법까지 저지른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진화위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김유리 씨는 무릎을 꿇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83년 가정 형편 때문에 동생과 함께 보육시설에 맡겨진 김유리 씨는 이듬해 갑자기 친부모조차 모르게 프랑스로 입양됐습니다. 입양 첫날 동생이 멀미 때문에 구토를 하자 양부는 동생을 폭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해가지고 애가 9살짜리 애가 토를 했다고 얼굴을 그 통한 곳에다가 비비고 그걸 치우라고 해. 당시 11살이던 유리 씨도 이틀 뒤부터 성폭행과 학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5월 30일 날 도착하고 성폭행을 6월 1일 날부터 당했고 패턴이 없었어요. 그게 매일 있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2주 동안 잠잠했다가 또다시 시작하고. 하지만 입양을 주선한 홀트 아동 복지회는 남매의 안부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홀트한테 전화는 한번 올 줄 알았고 아니면은 프랑스 파트너 에이전시 EDM 쪽 레자미 des enfants du monde 측에서 방문하러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사라진 남매를 찾아 나선 친어머니에게 홀트 측은 양부모의 연락처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을 돌려달라고 홀트에서는 서류 다 됐고 그리고 애들 죽으러 간 거 아니에요. 고등교육 받아가지고 다들 돌아와가지고 부모들 찾으러 온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 그러면 주소라도 달라고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못 받으셨어요. 유리 씨는 18살이 돼서야 지옥이나 다름없던 집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록을 뒤지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설이 만든 유리 씨의 입양 서류. 부모가 행방불명됐다. 유리 씨 남매가 불황, 즉 떠돌아다니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명, 어머니 무명, 그리고 한양김. 이걸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홀트. 홀트. 이게 호적동본 번역이에요. 만약에 저를 이 기아로 이 서류를 가정법원에서 기아로 만들어줬으면은 모든 한국 입양인들한테 같은 서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홀트 아동 복지회에 입양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홀트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 호적 제도를 악용해 가족이 있는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서류 조작은 유리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입양인에게 발생을 한 문제입니다.
고아호적이라는 것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되고 부모님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요. 지난 1975년 5월 집 앞에서 잃어버린 6살 딸 경아 씨를 평생 찾아 헤맸던 어머니. 1시간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경찰서가 나와. 그 3살짜리 글 끌고 하나 없고 6개월짜리 없고 이렇게 하고 거기를 매일 혹시 우리의 연락 온 데 없을까요? 라고. 경아 씨는 제천의 한 시설에 넘겨진 뒤 고아로 조작돼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여보야,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조그만 게 이렇게 커서. 아니 고아호적이라는 걸 왜 만드냐고. 지 부모가 있고 생사람 갖다가 얘를 고아를 만들어서 입양 보내려고 정부에서 도장 찍어서 서류를 만들었어. 진아이 조사에선 전국 곳곳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건물에서 버려진 아이로 발견했다고 조작한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건물의 주소지는 입양기관 사무실이었습니다. 고아라고 하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얘는 버려진 아이, 부모가 없는 아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 절차를 아주 단순화시키고 어떤 질문도 없게 만드는. 해외 입양이 국가가 묵인하는 인신매매처럼 변질되며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 고아와 혼혈아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시작된 해외 입양. 정부는 양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입양기관이 대신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대리 입양을 허용해 2달이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들이 비행기 좌석 벨트에 묶여 국경을 넘었습니다. 철저하게 양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아동의 출신 국가에 들어와서 면접 절차 거치고 여러 가지 그 기관에 방문해서 그 절차를 통과해야지만 입양을 보낼 수 있다라고 요구하는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아동을 보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한 방식입니까? 입양 과정 중에 아이가 숨지면 그냥 죽은 아이의 신원으로 다른 아이를 바꿔 보내기도 했습니다. 덴마크로 입양된 손은주 씨 역시 거의 평생 자신의 이름을 이은경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이미 숨진 다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It was a huge shock for me to find out that everything that I talked to my adopted parents about and everything I talked to people about was not true. 왜 이렇게 아이들을 빨리 많이 보내려 했을까? 덴마크의 1975년 신문. 한국에서 온 건강한 아이의 가격이 쓰여 있고 장애 아동은 할인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입양아들은 비싸게 팔아넘길 수 있는 수출 상품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3,000불에서 4,000불을 받고 추가로도 더 받았다. 3,000불, 4,000불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임금이냐. 1,450불에서 2,000불만 해도 당시에 한 명의 성인의 사회초년생의 연봉 정도가 되는 돈이었어요. 국내 입양 절차가 깐깐한 서구 국가들에게 한국은 손쉽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아기를 입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조사 한 다음에 자기 소개글을 써서 그 친생모가 아이의 엄마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미리 만나고 그리고 입양하고 나서도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이냐 또는 어떻게 연락할 것이냐 이런. 북한마저 우리나라가 아이를 수출한다고 조롱하자 정부는 입양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무렵 덴마크의 기밀 문서. 1976년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한국의 고위 인사가 덴마크를 찾아와 유엔사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에 반대해 우리나라를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덴마크 정부는 입양 쿼터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hey wanted help in support against North Korea. And the Danish government said, yes, of course we will help you, we will support you, but we would like something in return. And the Korean children were given in return. So this is the part we call baby diplomacy. This was as a, they traded political support with the children.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입양아가 민간 외교 사절이라는 등의 이유로 쿼터제를 없앴고 해외 입양은 다시 급증했습니다. 한 해에 8,000명, 신생아 10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입양 기관들은 병원이나 조산원까지 가서 온갖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1988년 정부의 입양 기관장 회의 자료를 보면 병의원, 조산소, 동사무소 등의 사례금 또는 분만비 등을 지급해 기관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인신매매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여행을 보내주고 모든 뭐 판촉의 뭐 행사를 후원해주고 이런 거로 병원에 서로 경쟁적으로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의료기관들은 부모들에게 아이가 아프니 해외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자고 하거나 심지어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And they told her that I was dead, that I was stillborn. I was in a big shock and I wasn't sad. I just got so angry about it, about this unjustness. 당시 정부가 권고한 입양비는 1,450달러. 하지만 입양 기관들은 3,000에서 4,000달러의 알선비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입양 기관들은 막대한 부동산 취득에만 전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입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총액은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묵인한 사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정부 추산 17만 명, 민간 추산 2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5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20만 명이다. 그래서 이 제도의 몸통이 한국이다. 그 오리진과 확산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런데 박선영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진실규명을 요청한 367명 중 현재까지 56명의 피해만 인정됐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진화인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42명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내렸고요. 다른 200여 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하는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다음 달로 이번 2기 진화위의 조사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회의 결과와 부실한 입양 기록 관리 문제를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